원소라고 하는 녀석은 자, 현재 우리가 원소라는 거는 무슨 뜻으로 사용하느냐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물질입니다. 이제 기본 성분입니다. 얘랑 딱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많이들 착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원자죠. 원자는 어떻게 설명되느냐?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라고 서술이 돼요. 입자랑 성분이랑 달라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야. 방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와 성질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즉 대표명사, 여기서 말하는 입자라는 것은 입자성의 강조, 즉 개수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을 구별하는 걸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은 사과라는 과일을 좋아해서 오늘 아침에 사과 1개 반 깎아 먹고 왔어요. 사과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죠, 문장에서. 네. 앞에서 말한 사과라는 것은 원소요. 그치, 원소로서 이 사과지. 종류. 나는 과일들 중에 사과라는 과일을 좋아한다. 뒤에서 말한 거는 원자요. 그치, 몇 개인지 이야기를 한 거잖아, 양을. 그럴 때는 원자라는 취급을 한다는 거야. 자, 문제는 이 원소라는 종류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리스 시대야. 고대 그리스. 그리스는 뭐 하던 사람들이 지면? 그렇죠. 철학이란 그리스어로만 따지면 필로소피아입니다. 뜻이 뭔지 알아? 혹시 필로라는 뜻과 소피아라는 뜻? 소피에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소피아가 저희 학교 쌤 별명이 있어요.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뭐지? 소피아라는 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필로가 생각. 그 필로소피아가 무슨 뜻이라는 거야? 생각을 좋아하는 이거요. 그치. 원인과 결과, 어떤 현상과 그 현상의 공규칙, 분석,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을 필로소피에 철학이라고 그러고, 이거 하는 사람들, 필로소프를 우리는 철학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현자라고 불렀던 거죠. 네.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유명한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이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제 쭉 내려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라는 과목이 사실 모든 과목의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덜 바람직한 삶이냐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덕이 되는 거예요. 윤리가 되는 거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왕은, 지도자는, 리더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끄는 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가를 따지면 군주론이 되고 정치가 되는 거죠. 응? 네. 법은 이제 윤리에서 발전하는 거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정도 잘못했을 때 어느 정도의 벌을 주는 게 맞느냐를 따지면 법이 되는 거죠. 네. 자연현상의 규칙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자연이 변해가고 만들어지느냐? 과학이죠. 수와 그 숫자에 대한 규칙성, 계산은 도형은 어떤 식의 규칙을 가지느냐가 수학이에요. 어떤 소리를 어떻게 조합해야지만 아름답게 들리고 어떻게 조합될 때는 듣기 싫게 들리느냐.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진 것이 음악이에요. 사실은 음악과 미술의 위에 미학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뭐가 아름다우냐? 저것도 대학에서 전공을 해요. 네, 미학도 있습니다. 대학 전공에. 그러다가 그리스 철학자들은 좀 이상한 길로 빠지기도 했어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동물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니까 아름답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면 네. 동성애를 해야 된다.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TV에서 봤어요.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좋아하고 흥분을 하는 것은 이거는 짐승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자? 미소년을. 뭐가 좀 이상하게 가죠. 네. 뭐든지 심하면 도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의 시작이 뭐다? 철학에서 출발. 현대로 오면서 철학 하나에서 모든 걸 다룰 수 없으니까 그거에 이제 각 파트 부분이 하나하나 독립돼 나가서 현재의 철학에서는 이제 논리. 그 우리 학생들이 읽기 좋은 책 보면 논리야 놀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린이 논리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 논리왕 이런 거에 이제 가장 끝판대장격에 해당하는 책이 그거죠. 하버드 샌델 교수의 저스티스. 들었어요. 뭐가 옳은 거냐? 뭐가 틀린 거냐? 이 뭐가 옳고 그르면 옛날 철학자들은 혹은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그렇게 나뉘어져 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할 거냐면 원소만 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원소의 역사부터 어떻게 주기율표가 만들어졌고 지금의 주기율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좀 과장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느냐. 주기율표를 완벽하게 외우고 이해하면 수능 문제 절반을 주기율표만으로 해결이 돼요. 내가 여기서 아까 앞에 한 단어를 붙였죠. 완벽하게. 완벽하게요?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상징하는 내용이 뭔지, 그 안에 담고 있는 정보들은 뭔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주기율표로 알 수 있는지까지를 다 이해하면. 근데 상당수 주기율표만 봐도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원소기호 순서대로 외우는 게 끝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를 지우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 내용은 구별할 수 있겠지? 빨리 요거 메모만 좀 하자.
그리스 신화 좋아해? 읽어봤어? 그리스 재미없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까지 섞어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 이리 어둡지? 캠바로? 캠파이어. 그치. 자, 그리스 시대에서는 원소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세상 만물과 이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리스 신화의 핵심이 뭐냐면 신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신들의 세상이 오리지널이고 진짜고 인간은 그 신의 피조물로서 신들의 세상의 그림자, 파편, 조각들로 이루어진 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완전함을 얻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인간 중에 신이 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극소수를 제외하고 오히려 신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저주가 되고 벌이 된 사람들이 생기죠. 대표적으로 시시푸스. 그지. 그 헤라한테 잘 보여서 영생을 얻었는데 네. 자기가 신이 된 줄 착각하고 다른 신 건드리다가 제우스한테 혼나고 영원히 바위돌을 뾰족한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돼. 문제는 뭐다? 밀어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 돌은? 그럼 다시 반대편 가서 밀어 올리면? 자, 문제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벌을 받는 거야. 그럼 뭐예요? 막노도. 그치, 끝나지 않는 개노가 되죠. 더 심한 사람도 하나 있어요. 끈에 이렇게 묶여있어. 나무에. 눈앞에 사과가 매달려 있고요. 턱 밑에까지 호수에 물에 잠겨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아시려고 해요. 목마르다고 머리를 숙이면 우리 화장실 물 내려가듯이 물이 쭉 빠지고요. 배고파서 사과 먹겠다고 머리를 들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불바퀴에 매달려가 태양 마차 불바퀴에 매달려서 오늘도 돌고 있는 아저씨 하나 있고요. 실제로 신들조차도 벌 받으면 신인 것이 고통이 되죠. 대표적으로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줬다라는 죄목 플러스 제우스를 배신할 수 있는 신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 제우스한테 안 알려졌다는 괘씸죄 포함해서 그 바위에 매달린 채로 신이니까 계속 재생되는 간을 독수리한테 쪼아먹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풀려났잖아. 이게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다고. 네.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 자, 근원이잖아. 가장 근본이니까, 제일 근본이니까 몇 가지다? 원소는? 가장 근본인 거. 한 가지. 그렇지. 그래서 나온 게 1원소라는 주장이야. 원소가 한 개다. 제일 중요한 원소는 한 개고, 나머지는 얘, 다음에 이제 얘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다. 가장 근본이니까 한 개다라는 게 1원소야. 뭐야?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물입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물이라고. 왜? 죽어가던 식물에 물 주면 어떻게 돼? 하나가요. 죽을 것 같은 동물한테도 물부터 주면 어떻게 돼? 일단은 잘 줘. 네.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이 죽어서 썩으면 뭐가 생겨요? 물이요. 그러니까 근본이 물이다. 오, 그럴듯하다, 그치? 근데 1원소 때는 많은 철학자들이 다 내가 낸대요. 내 말이 맞다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줄을 섭니다.
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물, 불 말고 또 뭐도 있다? 그, 공기라는 학자도 있었어요. 다 지원대로 아니에요. 아낙시메네스라는 학자가 공기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쭉 이야기를 하면 헛소리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나오죠. 제일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가야 돼요. 피타고라스. 예? 갑자기 그 유명한 짤이 떠오르죠. 그 옛날 무한도전 때 유재석이 정영돈 몰카했을 때 정영돈 얼굴 표정, 형이 여기서 왜 나와? 피타고라스는 무슨 소리를 했을까? 사실 뭔 소리는 없다. 아니, 이 양반은 2000년대로 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과거로 돌아간 게 아닌가 걱정되는 양반이야. 원소란 숫자다. 예. 아,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많이 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그 2000년대쯤에 나온 그 되게 명작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매트리스라고. 아, 이 양반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와서 그 영화를 보고 다시 간다. 좀 골 때리다, 그죠? 예.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되면서 숟가락을 얻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제 누구냐? 다 더 하는 거야. 엠페도클레스라는 학자가 나타나요. 얘는 왜 사원소냐? 왜 사원소일까? 나온 것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제일 유명한 사람 거 3개 플러스 흑해서 4개다. 천재네요. 이게 완벽한 숟가락이죠. 네. 그냥 선배님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 물도 맞고, 불도 맞고, 공기도 맞는데, 흙도 있다. 다 다르잖아. 네. 이 4개가 원소다. 천재. 그래서 엠페도클레스가 좀 이제 그 2세대로서 이제 좀 지지를 모아요.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 이제 이 사람들 다음 세대는 너다 이렇게 할 때 이쯤 되면 이제 또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나타나잖아. 네. 그게 근데 되게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 진짜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한 가지 단어를 들고 오고 이 단어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지금까지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애텀. 원자. 지금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단어의 시작이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단어예요. 아톰은 그리스어로 무슨 뜻을 가지는 단어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뭐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자라는 주장은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포함이 돼요. 모든 물질이 입자로 존재한다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야 되죠?
입자가 채워지지 않은 공간, 즉 진공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진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한다. 제일 맞는 소리 하는 사람. 사실 그리스 시대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맞는 이야기 한 장면이긴 해. 그런데 이 진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이 진공이라는 주장이 택도 없다면서 이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에 대한 입자라는 원소론을 가장 반박하고 나간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방금 내가 철학자 이름 말할 때 나왔던 분이거든요. 플라톤이요? 아니요. 이름 긴 양반.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 사성질의 변환을 바탕으로 하는 연속설을 주장합니다. 어따 주장 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원소는 그대로 앞에 걸 이어받아 온 거겠죠. 네. 자, 있으니. 그리고 이 사원소 사성질 변환이라는 건 뭐냐?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여기서 말하는 사성질은 따뜻한 것은 가벼워서 위로 뜨는 것이고 찬 것은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며 얘네들은 각각 건조함과 습함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성질에 따라서 4가지 원소가 결정이 난다는 뭔가 좀 체계가 잡혀간다. 그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그지? 자, 따뜻하면서 건조한 것은 불입니다. 따뜻하면서 습한 것은 공기고요. 차갑고 습한 것은 너무 쉽잖아. 차고 습한 거. 물이고요. 차고 건조한 것은 흙이에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 물을 따뜻하게 데피면 뭐가 되죠? 공기요. 네, 수증기가 되니까 공기가 되죠. 오. 자, 공기가 건조하면 뭐가 나요? 불이 나요. 그치, 불이 나지. 불이 꺼져서 차갑게 식으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잖아. 흙이네. 흙이 습해지면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기죠. 저 맞는 거 아니에요? 즉 뭐다? 성질에 따라서 원소가 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맞는 거 아니에요? 졸라 그럴듯하죠? 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철학자 끝판대자. 그리고 여기서 연속이라는 말은 진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즉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큰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여기 사과가 하나 있어요. 이 사과를 계속 잘게 쪼개고 다지고 깨고 갈고 하다 보면 작은 조각들이 되다가 데모크리토스는 우리가 더 나누지 못하는 극히 작은 알게니들은 우리가 쪼갤 수 없어서 알게니들이 이렇게 남는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 얘는 농도나
밀도라는 개념이 줄어들다 보면 아예 우리 눈에서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의 마법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이 공기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는 물, 공기, 흙이라는 네 가지 속성의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얘네들의 밀도가 너무 옅기 때문이야.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마법사 같은 존재들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훈련으로 가진 무언가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특정 원소들만 끌어모아서 그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손에다가 공기 중에 있는 불원소를 잔뜩 모아서 동그랗게 빡! 뭔가 멋있다. 공격 마법이요. 불덩어리 던질 수 있는. 해리포터가 아니고 진짜. 그지? 물을 모으면 물덩어리가 만들어지고 불을 모으면 불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공기 원소들을 한쪽으로 확 보는 폭풍우가 일어나고 막. 오. 엄청 많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데모크리토스는 우리가 더 이상 쪼개서 나누지 못하는 알갱이. 이 알갱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아톰이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가 그리스 시대인 것을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매우 혹하겠죠. 우리가 현재의 과학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야기만 들어봤더니 오 알아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둘은 드디어 철학자잖아요. 네. 철학자들은 자신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말로 써요. 네. 상호 디스전 레페트를 뜨는 겁니다.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진짜. 웃기는 건 지금까지 그 전통은 내려오고 있어요. 예? 니 좀 이따 그 태양계 배울 거 아니야? 네. 그 태양계에서 행성이었다가 쫓겨난 놈이 하나 있어요. 명왕성. 그거 레페토로 깨진 거예요. 진짜요? 네. 심지어 쫓겨낸 사람이 이력이 되게 특이해. 어떤 사람이 명왕성을 쫓아냈느냐? 그 영화에 한번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역할을 한 캐릭터가 실존 인물에 대한 영화에서 그 명왕성을 쫓아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영화가 뭐였냐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예요. 그룹 사운드 퀸이라고 네. 그 영국 출신의 그 락 밴드예요. 헤비메탈 밴드인데 영국인데 그룹 이름을 퀸이라고 불러. 감히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남자 주인공은 실제 게이였다 그러죠. 양성애자인데 동성연애 쪽에 더 가까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곡인 보헤미안 랩소디 첫 소절이 그 커밍아웃인 거야. 진짜요? Mama, I just a killer man. 이게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가 아니야. 네. 내가 남자인 나를 죽였다야. 그래야 그 가사가 해석이 돼. 엄마, 나 이제 진짜 남자가 아니에요. 나 이제 내가 남자인 것을 부정해요. 막 빨았어요. 뭐 마약도 좀 있고 뭐 그런 거 원래 동성애 그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 그룹 사운드 퀸의 기타리스트랑 멱살 잡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솔로 데뷔하느냐 마느냐 할 때. 그러면서 그 기타리스트 멱살 잡고 뭐라고 하냐. 너 이 자식 나 아니었으면 아무도 안 읽는 천문학 논문이나 쓰고 있었을 멍청이 아니냐 하면서 막 싸운다고. 그 양반이 명왕성 퇴출시킨 사람입니다. 진짜요? 헐. 그 이제 프레디 머큐리 죽고 나서 이제 퀸이라는 그 그룹이 해체가 될 거 아니야.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연구를 계속해서 명확성을 퇴출시켜버렸습니다. 오, 진짜 말 들어주네요. 아무도 안 읽는 논문이 아니라 교과서에 실려버렸죠. 자, 어쨌거나. 그럼 이 둘의 랩 배틀은 뭐가 승패를 갈랐느냐? 진공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한 예리한 질문을 데모크리토스가 받아치지 못했어요. 좋다. 네 말대로 입자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고 고체, 액체,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관계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치자. 그러니까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기체는 진공이 입자보다 많은 거네. 그지? 맞잖아. 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열이랑 빛은 누가 전달해주냐? 오. 혹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시대니까 복사의 개념은 없을 거 아니야? 예리하게 찔렀죠. 끝! 탈락! 이겼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깁니다. 짱이다, 짱. 예리하게 찔렀죠.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로마 시대는 실용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 원소에 대한 논쟁은 잠깐 미뤄집니다. 그리스 시대는 좀 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약간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했다면 로마 시대는 좀 더 실용적인 거에 집중한 시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 시대 때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로마 때는 그런 관련된 학자는 한 게 없어요. 특별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그냥 맞다라고 하고 이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과학의 최암흑기가 옵니다. 언제? 중세 시대. 중세. 르네상스. 르네상스 이전. 왜냐면 르네상스부터 근대로 봐야 돼요. 르네상스가 근대예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점을 르네상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까지가 진짜 중세인 거야. 사회적으로 보면 십자군 원정을 실패하고 십자군 원정에 몰빵한 귀족들이 몰락하고 십자군 원정을 하는 동안에 성장한 계급, 상업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왕에게 우리 직접 세금을 바칠 테니까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오를 얻어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사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젠틀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들어본 단어죠? 젠틀이. 싸이 노래에 그 비슷한 단어가 있죠. 젠틀맨. R이 아니고 A구나. 너무 약해요. 지금 우리가 신사라고 부르는 그 젠틀맨은 젠틀리에서 나온 거예요? 네, 젠틀에서 나온 겁니다. 시민계급의 성장이에요. 불을 가지고 자유를 얻어낸 자유민. 돈이 많아야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농노와 구별되는 거야. 도시민. 도시에서 왕한테 직접 세금을 납부하면서 거주의정과 자기 재산을 모으는 거에 자유를 얻어낸 사람들. 상인들, 모험가들. 돈 많고 지원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치.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중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철학 사조는요. 기독교입니다. 혹시 교회나 성당 다니고 있거나 다녀본 사람? 저요. 혹시 지금도 다니니? 네.
선생님도 참고로 미리 말할게요. 이거 왜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 자체는 교회를 까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까는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개혁신학교회보다는 가톨릭입니다. 성당 그 당시는 이제 구교 시대니까 교황 까기 놀이. 참고로 선생님도 옛날에 청년대학부의 그 부장도 있고요. 회장, 청년의 회장도 해봤고, 교회 드럼 치는 오빠도 해봤고, 찬양단 서브 보컬도 해봤고. 뭔가 드럼 잘 쳤어. 웃기게도 그 유명한 가수가 살 빼기 전 모습이 내가 드럼 치던 모습과 똑같이 생긴 가수가 있습니다. 누구요? 장기하. 찾아봐도 돼요? 잠깐 좀 이따 쉬는 시간 주면 쉬는 시간에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장기하 살 빼기 전 하면 내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기독교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유일신앙인 거야. 그리고 무오류선. 이러면서 과학자들은 비판받습니다. 갈릴레이가 살아난 건 말 바꿔가지고 아니야. 말 바꾼 게 아니야. 갈릴레이는 말을 바꾸지 않았어. 말을 숨긴 거야. 갈릴레이가 쓴 책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을 주장한 학자와 코페르니쿠스라고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가 서로 다른 시대 사람인데 이 두 명이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책을 적었어요.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형태로 갈릴레이가 쓴 책의 내용이 갈릴레이 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누구 말이 옳은지를 토론하는 형태의 책을 썼어. 그 책을 읽으면 최소한의 상식과 지능이 있는 사람이면 지동설이 맞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맨 마지막 결론은 갑자기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선생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로 끝나. 네. 갑자기요. 네.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면 하니까. 끝에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기승 전 클라이막스까지 지동설이 이겨요. 갑자기 결론 부분 되면서 천동설이 이겨. 그럼 종교 심판을 받을 거 아니야, 종교 재판을. 너 왜 자꾸 지동설 주장하고 그러냐. 무슨 소리야, 나는 천동설이 맞다고 글 썼다. 제 결론을 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중세 당시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공부를 숨겨야 하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어디로 숨어드느냐? 로마 교황의 등잔 밑으로 숨어듭니다. 오히려 이탈리아에 숨어요. 왜? 이탈리아는 가까이에 교황이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국가가 통일이 되게 늦게 돼요. 국가가 통일이 되게 늦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귀족들끼리 자기 땅을 가지고 귀족들끼리 되게 오랫동안 싸워. 그래서 그 귀족 밑에서 일종의 식객으로서 귀족의 귀족이 원하는 미술작품부터 시작해서 무기까지 다리 건설, 건물 짓기 등등 다양한 일을 해주면서 귀족의 후원을 받는 형태로 숨어서 지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케미스트라고 부릅니다. 알케미스트? 연금술사예요. 아하.
근데 있잖아. 이것도 이 단어에서 온 과목 그 단어가 화학입니다. 케미스. 왜냐면요. 앞에 붙어 있는 이 R 있잖아. 네. 이거 아라비아어에서 관사입니다. 관사요? 영어로 따지면 어나 너에 해당하는 거야. 이런 엄청 대충 지었네요. 그냥 화학이라는 소리. 어쨌든 화학인데. 화학자야. 그냥 알케미스트는. 우리는 알- 연금술사라고 영어로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화학자인 거야. 대표적으로 아라비아의 신이 누구예요? 알리요? 알라죠. 알라요? 저기 이집트의 신은 뭔데요? 라죠. 진짜 이름 대충 지었네. 알라 신이 시어가 아니야. 그냥 둘 다 신이 시어를 외치는 거야. 라, 태양신, 불의 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R로 시작하는 많은 단어들이 아라비아 어근이죠. 알콜, 알러지, 알케미스트, 그 다음 우리가 수학의 단원들 중에 대수 있죠. 알게브라. 전부 다 아라비아 기반. 어쨌거나 이 연금술사들은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암호를 만들어야 돼요. 요 암호의 흔적은 우리 해리포터에 많이 남아있죠. 애들 실험할 때 뭐 이상한 건 없지. 진짜 벼룩에 간을 넣고 개미에 쓸개를 넣고 정갈에 눈가리를 넣고 만드라고라 식물에 액체를 넣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진짜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 만드라고라라는 풀은 없잖아. 적어도 뽑으면 소리 지르는. 풀이 고라니도 아니고 말이야. 얘네들이 그렇게 쓴 거야. 진짜요? 네. 연금술사의 꿈은 오히려 그리스로 돌아갑니다. 연금술사들이 근본으로 꿈꿨던 게 뭔지 알아요? 금을 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금 이전에 만들고 싶어 했던 그 물질이 있죠. 현자의 돌. 네, 현자의 돌. 그게 해리포터 1권 제목이잖아. 네. 해리포터 영어로 된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거? 그게 매지셔스 스톤이라고 안 돼 있죠. 소스로 스톤이요. 소서로 스톤 내지는 필로소프 스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거에는 소서로 스톤이라 돼 있는데 진짜 외국화는 필로소프 스톤이라 돼 있어요. 현자의 돌. 그럼 그걸로 뭘 만들 수 있는데 이 단어를 말했을 때 갑자기 딴소리 나오면 게임 끊어야 됩니다. 현자의 돌로 만들 수 있는 물약이 하나 있어요. 엘릭시르 혹은 엘릭서라고 부르는 물약이죠. 엘릭스 게임 아니에요. 맞아요. 그 클래식 땡땡 시리즈에서 그 핑크 색깔. 이제 그게 전능수입니다. 돌을 가장 완벽한 고체 덩어리인 금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럼 그거를 돌이 아닌 인간에게 적용하면 금이 돼요? 아니죠, 신이 되죠. 인간의 완전형은 신입니다. 해리포터 1권에 보면 헤르미온느가 책 들고 와서 그 이야기 하잖아. 현재 존재하는 현자의 돌의 유일한 현자의 돌의 주인은 니콜라스 플라멜이며 그의 올해 나이는 650세다. 그러니까 니콜라스 플라멜은 현자의 돌로 엘릭서를 만들어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그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볼드모트가 그 물약을 구해서 부활하고 싶어 했던 거지. 이게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 이야기랑 과학 연결될 포인트예요. 암호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왜? 들키면 죽으니까. 심지어 자기 후계자한테도 안 알려줘야 되죠. 레시피를.
왜? 꼴통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내 수제자한테 알려줬어. 그럼 수제자 혼자서 내 실험을 이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위험해지죠. 얘랑 기저귀 짬짬이하고 나 제낄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암호 해독문을 넘기는 거야. 그전에는 약병에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붕사나 그런 건데 뭐 천사의 깃털 가루, 뭐 페어리의 날개 가루 뭐 이렇게 적혀 있었겠지. 진짜 그게 페어리의 날개 가루겠냐고. 연금술사들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여기에 꽂히는 단어가 있죠. 환. 돌을 금으로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 있는 물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실험을 시작해요. 일단 뭐라도 만들어 보려고. 찢고 뽑고 막 갈고 뭐 휘휘 저어 보고 막 불 끓이고. 이 실험을 하면서 뭐가 발전하냐면 유리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딱.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과학실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유리로 만든 실험 도구의 형태의 시작은 저 시대예요. 그럼 이 연금술사들의 끝은 어디로 가느냐? 영국에서 마지막 연금술사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그 발걸음 맨 마지막 걸음의 끝에서 수은 중독으로 온몸이 고통스러운 와중에 자신의 모든 연금술 연구 자료를 죽기 3일 전 자신의 저택 마당에 쌓아놓고 불질러 없앱니다. 이따위 연구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단 한 걸음의 도움도 되지 않았다. 라면. 이 연금술사는 아이러니하게 사과로 되게 유명한 양반입니다. 아이작 뉴턴이요? 네. 에? 뉴턴의 사망 원인이 수은 중독이에요. 진짜요? 네. 영국으로 간 연금술사 혁명의 마지막 끝이 뉴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금술사의 끝은 의학과 약학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어쨌거나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길이었잖아. 그래서 단순한 약초학에서 약초의 어떤 성분을 어떻게 뽑아내면 그 병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느냐로 쏠려가죠. 그게 이제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가명으로 알려진 독일계 의사입니다. 약사가 돼버려요. 의학의 발전으로 가죠. 여기까지가 중세야. 뭐지? 뉴턴이 못 만들어서 못 만들고 말하기 쪽팔려서 그냥 불태우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고. 원래 뉴턴은 자기 연구 자료를 남에게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프린키피아가 뉴턴이 사실 연구 끝내고 20년 뒤에 나온 책이에요. 프린키피아. 필로소피에 대 내추럴리카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자연철학에 대한 수학적인 원리. 그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이 들어있는 책. 근데 그게 자기 연구 20대 때 끝내놓고 40대 때 쓴 책이에요.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책 쓴 이유. 삐진 거 20년 만에 풀기. 이건 나중에 물리 시간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어떻게 책 쓰게 됐는지는. 물리와 카타리아.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중세까지 옵니다. 이제 연속설에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 조합하면 우리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는 물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학과 약학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연금술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귀족을 위해서 글라이더 모형, 헬리콥터 모형, 기관총과 전차의 설계도, 도개교의 설계도를 남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너무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는 일이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가로 알려져 있지만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시체에 묻어해보고 그런 구조도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귀족들한테 붙어서 숨어 있었던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존재들이 가끔씩 영화나 그런 데 묻어 나옵니다. 빛의 길을 걷는 자들, 빛을 추구하는 자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다빈치 코드 영화 2에 나오는데 갑자기 단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건 기억나면 내가 다시 이야기해줄게. 일단 너무 간단히 정리해봐. 이제 근대로 넘어가서 빨리 해야 됩니다. 다빈치 코드가 영화 이름이었어요? 책 이름인데 그 영화도 있어. 이때가 되면 이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누구랑 누구가 되느냐? 아인슈타인. 그거는 더 후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보일입니다. 시험 또 샤를이랑 보일이라니. 아니에요. 보일만 나와요. 샤를은 나중에 나와요? 샤를은 진짜 기체를 연구한 사람이고 내가 그때 보일 샤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 보일은 기체 부피 연구하려고 연구한 거 아니었다고. 다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보일의 연구를 성공을 한 거야. 그니까 뭐 하다가 J자에서 수온 부피 그거 여기에서 수온을 채우고 여기에 수온을 계속 채우면 여기 공기가 압축이 되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맞다면 없어져요. 아니죠. 여기에 지금 공기의 농도가 높아졌잖아. 공기가 압축되고 있잖아. 네. 그럼 뭐가 생겨야죠. 물? 아니, 여기에 공기를 압축하고 있으니까 연속설이 맞다면 여기에 어떤 물질이든지 안 보이던 물질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어디요? 맞지? 근데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규칙성이 있어요. 압력과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였잖아요. 네. 이거 개념 자체가 입자가 벽에 충돌하면서 만드는 압력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일 법칙 자체가 연속설이 아닌 뭐가 맞다는 걸 주장하는 게 되는 거죠. 입자라는 개념이 맞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보일 실험 자체가. 요거 자체가 입자성. 그 다음에 실제로 단두대에 목 잘려 죽은 과학자가 나옵니다. 예? 라구아제입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단두대에 목 잘려 죽었다는 거는 이 양반은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혁명기 때 사람이라는 거죠. 원래 하던 일은 프랑스에서 시민에게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먹이던 세무관이었다고 합니다. 본업. 졸라 천재였다는 소리죠. 근데 혁명기 때 그럼 이 양반은 왕의 편일까요? 시민의 편일까요? 왕의 편. 그렇겠죠. 귀족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단두대에 목 잘려 죽어요. 라구아지에는 좀 더 적극적인 실험을 합니다. 아주 뜨겁게 달구는 쇠파이프에 네. 여기에 뭐를 넣었다? 물을 부었더니 반대편에서 기체가 올라오는데 그 기체가 수소 기체가 나와. 그래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아니라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되는 과정에서 물이 열분해 돼서 수소와 산소로 나뉘고 산소가 철과 결합해버린 뒤에 수소만 빠져나오는 화학반입니다.
주철관을 이용한 물 분해 실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쇠파이프는 녹슬고 주철관 내부에는 녹이 슬고 수소 기체가 빠져나오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니까. 이 실험의 의미는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먼지 모르는 것으로 분해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말이 뭐다?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치, 원소가 아니다가 되버려요. 물이 원소가 아니면 어디부터 틀린 거야? 아까 그리스 철학에서. 이원소부터 틀린. 그죠? 1원소 틀렸고 4원소 틀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틀렸고 다 틀렸네. 그러면서 라부아진 원소 33종류를 분류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분류 기준은 원소라는 것의 정의를 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자. 원소라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분해할 수 없는 네. 어떤 물질을 분해했을 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원소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33종의 원소를 발표하고 네. 이 33종의 원소를 4가지 그룹으로 정리까지 해줍니다. 원소의 성질을 구별하고 분류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저거를 저 시대에서는 33개밖에 못 나눴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33종 중에 5개는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원소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28개는 그 당시에 구분한 게 지금의 우리가 보는 원소가 맞아요. 그럼 원소가 아닌 거 5가지의 정체는 산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해 있는 거. 산화 알루미늄. 이것도 산소 알루미늄 결합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루미늄 표면에 끼는 녹이 산화 알루미늄이에요. 그것도 원소로 어떤 거예요? 분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기술력으로. 산화규소. 실리콘. 가루고 이제 산화규소면 돌가루가 됩니다. 모래. 그리고 둘은 실제로 물질조차도 아닌데 원소인 줄 알았어요. 빛하고 열이요. 열이요. 분해하다 보니까 나오잖아. 되게 많은 데서 나오잖아. 어떻게 원소가 원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일단 나오니까, 분리돼서 나오니까. 그 질량이 측정이 힘든 거는, 기체인가 보다. 그럼 빛이랑 열은 기체로 표현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기체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분류를 이제 뭐 금속, 기체, 비금속, 그 다음에 흙을 이루는 물질, 뭐 이렇게 분류했던 거 그럴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물질들을 나눴고 이 뒤에 많은 학자들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한다? 라부아지의 뒤를 따라서 더 많이 나와요. 다른 물질들을 더 상세하게 분해해 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네. 우리가 STS라 그러는데 과학에서 이제 과학 발전에 3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STS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사이언스, 테스트. 테크놀로지, 과학과 기술과 마지막에 쓰는 소사이어티입니다. 사회? 네.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사회의 자본력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돼야 돼.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그 영향이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좀 더 유택한 사회가 돼.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돼. 이 셋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다는 게. 멋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책에 보면 현재 사회에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과학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통합과학에 가면 되게 많이 나와요. 자연 환경 이런 거 설명한 뒤에 그럼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유전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나오면 유전자 이런 개념이 나오면 도덕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할 때 그럼 사람이 태어날 때 그거를 조작해 줄 수 있다면 조작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할수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조작해서 IQ가 250으로 태어나는데 난 돈이 없어서 충분히 천재일 수 있는 IQ 150으로 태어났어. 그럼 난 그 세상에서 바보게. 옳을까요? 조작하는 게 그러면. 근데 그거를 지가 돈이 많아서 바꾼 거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사회 차이 아닐까요? 다 돈 많은 세상에서 다 IQ를 모두가 돈이 많은 세상은 존재하잖아. 이건 자기 선택 아니에요? 그게 옳느냐 옳지 않느냐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냐 아니냐. 모두가 IQ 250, 300이 되는 세상. 그런데 좀 가난하게 태어났거나 혹은 원치 않게 태어났거나 혹은 그런 조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거나 그럼 걔는 그 사회에서 버려져야 되냐? 걔는 살아가냐?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는 거지. 국가가 모두에게 다 해줄 수 있다면 부유한 나라와 기술이 있는 나라는 그걸 해주겠죠. 그럼 가난한 나라는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그 혜택을 못 받을 거야. 그럼 그 나라는 똑똑한 나라에 그냥 지배받아도 돼. 이것 때문에 다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과학자가 되어버렸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생존에 유리한 좀 더 뛰어난 종이 살아남아서 진화를 하게 된다. 인종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은 힘이 약한 유대인이 독일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럼 우리 독일인의 살 길은 무엇이냐? 유대인을 학살하자. 옛날 독일의 한 정치인이 유대인 학살의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게 옳을까요? 갑자기 너무 많이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도덕을 고려. 딱 기술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밸런스가 중요한 거야. 자, 어쨌거나 이 뒤에 많은 과학자들은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원소들이 많이 발견돼 가고요. 그 과정에서 데베라이너라는 학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중등에서 벗어나서 통과점에 해당되는데 데베라이너라는 학자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3개씩 세트를 이루고 그 원소 3개는 요 가운데 원소가 앞뒤 원소의 평균이 되더라라는 규칙을 찾아내요. 이걸 새쌍원소라고 합니다. 평균이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인데요. 더해서 섞어서 그러니까 반응성의 순서가 얘는 반응을 잘하고 매우 잘하고 정말 잘하는데 이 셋의 반응성에서 나트륨이 딱 중간쯤의 반응성을 가지는데 얘랑 무게를 비교하면 나트륨이 딱 무게도 평균이 돼요. 반응성도 평균이고 질량도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기율표가 다 저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거의 그런 규칙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 거죠.
데베라이너라는 학자가. 이걸 새쌍원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뉴렌즈라는 학자는 옥타브라는 주장을 합니다. 음악할 때. 이 당시만 해도 우리 주기율표의 제일 오른쪽 줄에 있는 18쪽이라는 원소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ESC 책 앞쪽에 넘어가 보면 그 주기율표에서 잠깐 펴봐봐. 딱 여기까지는 설명하고. 안 받았어? 네. 자, 봐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린. 이런 몇 개야? 7개지. 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7개지. 18쪽이 발견 안 됐다면 그 뒤에 8번째가 칼륨으로 가잖아. 자, 리튬부터 8번째 나트륨이 나오고 나트륨으로부터 8번째 칼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원소가 한 마디로서 8번째마다 같은 성질의 원소가 반복이 된다. 즉 반복되는 마디를 찾아내게 됩니다. 뉴렌즈라는 학자. 이게 18개예요? 8개죠. 옥타브는 원래 우리 숫자 8을 의미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8번째 다시 뭐가 와? 오. 맞지? 네. 그래서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이 된다. 즉 7원소가 한 마디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둘의 주장을 합해서 정리한 학자가 멘델레예프입니다. 최초로 주기율표에 대한 정리를 인정받은 과학자야. 멘델레예프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원소들의 규칙을 이렇게 표로 정리하려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멘델레예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신의 앞에 있는 데베라이너나 뉴렌즈의 주장에 따라서 그냥 뒤에 원소들을 끌어당겨서 줄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원소는 요 자리가 아니라 요 한 칸 뒤에 자리다. 여기 아직 우리가 못 찾은 원소가 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못 찾은 원소는 녹는 점은 얼마쯤 되고 산소랑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할 거고 질량은 얼마쯤 되고 대략 어떤 성질을 가진 원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빈칸을 띄우면서 원소 성질을 예측까지 해냅니다. 그 이전의 학자들은 그냥 땡겨 붙였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규칙이 맞았는데 뒤로 갈수록 규칙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멘델레예프는 그거를 상당수 고쳐내요. 그 바탕이 된 건 요 두 명의 이론이었던 거죠. 근데 멘델레예프도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네가 말했던 거야. 라부아지에부터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예프까지는 원소를 원소의 무게 순서로 정리를 했었거든. 네. 그런데 이 뒤에 모즐리라는 학자에 이르러서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 즉 원자 번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는 117개. 주기율표상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진짜 풀 주기율표로 보면 118번 오가네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19번부터는 UN으로 앞에 표시가 돼 있어요. 아직 못 만들었다. 더 있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는 1번부터 92번인 우라늄까지만 존재하고요. 거기 밑에 두 줄 여기 있습니다. 히토류라고. 아니 원래는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93번 넵토늄, 94번 플루토늄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는 인간이 핵융합을 통해서 원소를 합성해냅니다. 자연계에는 92번 우라늄까지만 존재하고요. 그렇게 해서 118번까지 만들었는데 아직 안정적인 구조를 못 만들어낸 원소가 한 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약 110여 종의 원소가 현재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연계에는 92번까지만 있어요.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주기율표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원소 배우고 하면서 이 주기율표 공부도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요. 주기율표를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오는 겁니다. 모양대로 외우면 더 좋은데 이거를 좀 적어야 돼요. 책을. 어떻게 적느냐. 여기 1쪽, 2쪽 사이 요선 있지? 네. 요선대로 이렇게 밖으로 한번 접어봐. 이렇게. 응? 그리고 얘를 어디다가 갖다 붙인다? 요 옆에다가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1, 2, 3, 4에서 20번까지 아니 여기 4번까지 이렇게 적고 얘를 어디다가 붙이면 여기다가 붙이면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0까지 딱 맞죠? 바로 31로 가는 거는 어차피 20까지만 저 모양 저 순서대로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우라는 거는 만약에 한글로 적혀 있으면 위에 원소 기호를 적어야 되고 원소 기호가 적혀 있으면 밑에 한글 원소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다음 주는 그거 쪽지 시험 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같은데.